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반갑습니다. 끝장의 노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 부채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배우셨던 자산이 상당히 많은 카테고리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채는요 상대적으로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공부할 부분이 사실은 뭐 그리 많지는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뭐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들고 이제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그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뉜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뭐 개념 과목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문제 그런 것들은 어떤 내용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부채를 크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동부채라는 단어와 항상 같이 오는 것이 1년 이내 그리고 단기 이렇게 세 가지를 한 세트로 해서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비유동은 1년 초과 그리고 장기라더라 이렇게 키워드를 같이 세 개를 같이 1세트로 암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1년 이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로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내이면 유동이고요. 그리고 이후이면 비유동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회사가 1년 기준은 아니거든요. 1년마다 결산하는 기업이라면 이제 1년 기준을 가지고 1년 이내이면 단기, 1년을 초과하면 장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결산을 뭐 6개월마다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특수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표현도 시험에서 보기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럼 유동부채의 종류를 간단하게 보시면 매입채무 그리고 단기차입금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시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는 거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입채무에 관련돼서 좀 자세하게 보자면 매입채무는 우리가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특히 이제 상품이나 그 다음 원재료 관련해서 나오는 개념 과목입니다. 제품은 우리가 매입하는 개념이 아니라 제조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 따로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상매입금이 뭐냐, 지급법이 뭐냐는 우리가 회계성 기초랑 그리고 분계 연습하실 때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자, 그 다음 나오는 개정 과목은 미지급금이죠. 요거는 관련 없음 되어 있는데 이외의 개정 과목이죠. 상품이나 원재료 이외의 이제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뭐 외상으로 했거나 아니면 어음으로 했거나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다 외상이든 어음이든 다 미지급 계정을 쓸 수 있다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신용카드 거래에서 뭐 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용카드는 무조건 미지급금이야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또 이론적으로는 틀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신용카드를 끌었더라도 그 상품 그 다음에 원재료를 끌으면 외상 매입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샀느냐에 따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용카드는 세모 정확했습니다. 세모. 그러니까 무조건 신용카드를 했다고 해서 미지급금은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상품이나 원재료일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끌었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외상 매입금이 맞다. 그걸 좀 기억을 하자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수금이 있습니다. 선은 제가 계약금 나오면 선 이렇게 적으라 했고요. 수는 받다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받음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동부채에 속하는 뭐 그 이외의 계정 과목들이 좀 더 있겠지만 그걸 일일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문제를 풀면서 눈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제 굳이 외워야 하는 것이 뭘까요? 라고 하신다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좋은 것들은 오히려 비유동부채 하나 둘 셋 요 세 개입니다. 요 세 가지가 이것들은 다 비유동부채더라. 네, 그 개념으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외의 것들은 거의 대부분 유동부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부채가 뭔지 아시죠? 부채는 빚입니다. 우리 회사가 앞으로 갚아야 되는 거고 내 거가 아니라 상대방 거죠.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정은 보시다시피 키워드가 유동이라는 키워드와 장기라는 키워드 두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동부채인가 그러면? 아니면 장기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비유동부채인가? 이렇게 헷갈리시거든요. 자,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름 중에서 성이 있고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뭘 보면 여러분들의 뿌리를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성이죠. 요 고관점으로 접근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계정 과목도 성이 있다. 앞에 있는 거 요거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앞에 있는 게 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동이 성입니다. 그럼 얘는 성격이 뭐냐? 얘는 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요거 장기 들어갔으니까 비유동부채야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자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원래는 장기부채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돈이었었는데 이제 그게 만기가 다 돼 가면서 이제 결산일에 보니까 이제 1년이 채 안 남은 거죠.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비유동부채 카테고리에는 넣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동부채 카테고리로 올려 보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얘는 이제 유동성 장기부채입니다. 1년 안으로 남았습니다. 1년 안에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비유동부채에 보면 사채가 있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제가 그 퇴충이라고 줄여본 데 있었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 보이네요. 이 세 가지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사채는 우리 회사가 자금의 조달을 위해서 다른 회사들에게 혹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이건 회사채의 줄임말입니다. 그 사자가 회사할 때 사자예요. 그 개인적으로 뭐 사채 빌려가지고 뭐 장기 미매하고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은 개인적인 사자, 사적인 할 때 그 사자를 써서 사채가 되고요. 지금 요 회계에서 나오는 거는 회사채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사채를 발행해주고 그리고 이자를 줍니다. 이자를 주는 뭐 그런 걸 사채라고 하고요. 퇴충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이제 일시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얼마가 나갈까를 대비해서 회계는 항상 좀 대비를 한다 있었잖아요. 그런 충당이란 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부채로 잡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 줘야 된다는 걸 우리가 미리 체크를 해두자 그런 개념이고 임대보증금은 대자가 들어가는 계정이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대변 계정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비교하는 형식으로 임차보증금 도선 같이 적어 볼게요. 위에다가 임차보증금이라는 계정도 있습니다. 우리 이거 이런 방식으로 외우는 거 임차료 임대료 할 때도 연습했었는데 지금 얘네들도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차가 들어가니까 차변 계정이다. 자, 근데 임차료와 임대료와의 다른 점은 뭐냐면 자, 차변 계정은 자산, 얘는 자산이고요. 대변 계정, 얘는 부채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옆에 또 적어 드릴게요.
자, 임차료가 있었고 임대료가 있었죠. 여기 있었는데 차자가 들어가고 대자가 들어간다. 차자가 들어가니까 차변 계정, 대자가 들어가니까 대변 계정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었고, 임차료는 비용이었죠. 차변에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자 들어가는 임대료는 수익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렸어요. 어쨌든 원리는 같아요. 암기하는 방법 비슷하죠. 헷갈리지 마시고. 그리고 뒤에 금자가 들어가는 계정들은 보통 자산 아니면 부채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료라고 들어가는 거는 수익 아니면 뭐 비용, 이런 계정이었죠. 자, 그럼 외우는 법을 알려드렸지만 임대보증금이 왜 부채인지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은요, 내가 건물주일 때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임대인이다 이렇게 하면 나는 건물주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임대인입니다. 나는 임대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건물주가 임대인이란 뜻이라 했죠. 외우는 방법도 하나 알려드리자면 대자가 들어가죠. 크다, 서장훈, 크다, 건물주, 이런 식으로. 네. 별 방법, 별 소리를 다 하죠. 네. 그래서 건물주는 크다, 임대인,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내 입장에서요, 이제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나한테 자기 보증금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원룸이나 이런 계약을 해보셨으면 아실 건데, 건물주가 그 보증금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거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2년이나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고, 계약이 끝나면 그 보증금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부채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반대로 임차인은 뭡니까? 세입자잖아요. 그럼 임차 보증금은 뭘 했어요? 아까 저 위에서 자산이라 돼 있죠? 이게 이제 그건 거죠. 내가 보증금을 뭐 몇천만 원을 걸었다. 그리고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돈이죠.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 익혀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자, 시험 목적으로 암기하셔야 될 거. 제가 암기하라는 거는 적어 놓으세요. 항상 암기라고. 그래서 암기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이고요. 비유동부채 삼총사 암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채와 관련된 거는 전산세무 2급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전산세무 2급에 가서 하고, 혹시나 이제 1급 문제 나오면은 그 문제를 하면서 또 설명을 뭐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요 퇴직 관련 요거는 분개할 때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확정부채, 충당부채, 우발부채 관련 요것도 이제 전산세무 2급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유동부채의 계정과목별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매입채무는 계정과목의 그 카테고리죠. 두 개를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죠. 물론 여러분 매입채무라는 계정과목을 쓸 수도 있어요. 그냥 합쳐가지고. 키워드는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 지급원 맞습니다. 상거래라는 말이요, 여러분. 아까 상품, 뭐 제품, 원재료 이런 것들, 재고자산과 관련된 거래들을 다 상거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고자산 관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수금은 수주공사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한다. 이제 미리 받은 돈으로 한다인데, 네, 요것도 뭐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맞는 말입니다. 1번, 2번 지금 다 맞는 말이고. 자, 이제 3번 단기차입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차월과, 여러분 당좌차월을 제가 설명드릴 때 이거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근데 내 통장에 없는 돈을 내가 뺐었기 때문에 나는 은행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거는 단기 차입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이것과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당좌 차월과 1년 이내의 차입금 맞습니다. 둘 다 단기 차입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어디가 틀렸냐면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말이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이외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네,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확정 채무를 말한다. 여기서 일단 확정 채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 요것과 관련된 좀 세부적인 문제는 아직 1급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요거는 요 키워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거래 이외여야 한다. 요걸로 우선은, 네, 기초를 탄탄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비유동부채로 맞는 것은 뭐냐? 라고 하고 있고요. 자, 아까 전에 우리 세 가지 암기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적으면 돼요. 사채, 대충, 임대, 보증금. 일단 얘네들이 대표적인 것들이고, 그 이외로는 장기 모시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답은 1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2, 3, 4번은 전부 다 유동부채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 다 풀어보시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부터 5번까지가 뭐 거의 같은 유형이죠. 지금 6번도 뭐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 이런 심플한 문제들이 좀 자주 출제되니까요. 비유동부채는 꼭 암기해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유동부채가 아닌 걸 찾아라는 뜻입니다. 답은 바로 대충이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유동성, 단기차입금, 당좌차월. 아까 당좌차월이 왜 유동부채인지 말씀을 드렸죠. 얘는 네, 단기차입금과 같은 성격, 그리고 결국은 단기차입금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유동부채이다 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말, 기말 이야기를 하죠. 12월 31일을 말하고 재무제표에 표시될 유동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재무제표 중에서 유동부채가 표시가 되는 거는 재무상태표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자, 보기에 있는 것 중에서 OX로 갈게요. 유동부채이면 O고, 비유동부채나 혹은 아니면 X로 가면 되겠죠. 매입채무 O, 단기차입금 O. 여러분, 예수금도 O입니다. 예수금도 부채예요. 예전에 급수했던 거 기억나세요? 급자가 들어가면 차변 계정이고 자산이다. 숫자가 들어가면 대변 계정이고 부채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게 나왔던 예수금이고, 자, 장기차입금은 일단 아닙니다. 예수금은 예비로 받아놓은 돈인데요. 여러분, 예비로 받은 돈이 1년 넘어가는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계정과목으로 예수금을 쓸 수 없죠. 보통 예비로 받아둔다는 거는 빨리 그 계정을 어떻게든 다른 뭐 계정을 바꾸든지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계정들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얘도 1년 이내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3개를 다 합쳐 보시면요, 답은 754만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거는 계산 문제가 바로 뭐 이렇게 이어지겠는데, 문제 수가 이론형이든 계산형이든 그리 많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바로 숫자가 나오는 이런 계산 문제들을 이어서 갑니다. 자, 그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외상 매입금의 기초잔액을 계산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푸는 방법이 뭐 다양하게 있긴 합니다만, 제가 T계정으로 푸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T계정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이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 이름을 T계정에 나타내면 항상 기초와 기말을 적을 수 있다라고 했었던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좀 특이한 것 같죠? 왜 기초를 제가 대변에 적었습니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부채는 대변 계정이므로 대변 계정들은 기초를 다 대변에 적어야 옳다, 이렇게 했었고, 반대로 이제 자산은, 자, 여기 참고로 적을게요. 외상 매출금과 같은 자산은 차변 계정이므로 기초가 이렇게 차변에 나온다. 기말을 항상 반대쪽 아래쪽. 그게 우선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됐나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기초잔액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계산을 좀 해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여기 기말 외상 매입금 보이시죠? 숫자를 그냥 바로 하나 먼저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변과 대변에 보기 있는 것들을 뭐 하나씩 적어 볼 건데요. 순서상으로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될 거는 보세요. 이 외상 매입금은 대변 계정이죠. 부채입니다. 그리고 부채를 증가시키는 거래들은 이 대변에 적으시면 되겠죠. 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증가시키는 거래들은 대변에 적는 겁니다. 이건 전기할 때 했었어요. 회계 생기초할 때, 전기할 때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대변 계정들은 증가를 대변에 적기로 약속했었다. 부채는 대변 계정이므로 증가하는 거래는 대변에 다 적을 것이다. 그럼 반대로 감소하는 거래들은 다 차변에 적으면 되겠다.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외상 매입금이 증가하려면 외상으로 거래한 매입액이 있으면 되겠죠. 근데 오른쪽에도 외상으로 매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총이라는 말이 있고 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여기에다가 쓰셔야 됩니다. 매입에다가 대변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총을 쓸 것이냐 순을 쓸 것이냐죠. 둘 다 외상으로 물건을 사온 거에 대한 정보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총 기억나세요? 재고자산 할 때 나왔었던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외상으로 물건을 총 420만원을 샀습니다. 자, 근데 매입해서 보니까 물건에 하자가 있든지 뭐 반품을 시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깎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값이 반품을 시키고 뭐 깎고 자시고 하니까 결국은 순수하게 내가 외상으로 매입했다고 볼 수 있는 돈은 400만 원이더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 T 계정에는요, 요 4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420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물건을 사왔어요. 이제 외상값이 나는 갚을 돈이 생겼거든요. 근데 물건에 하자가 생겼어요. 그럼 그만큼 나 갚을 돈 깎아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순매입액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외상값이 지금 언제 사라질까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급액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을 갚았다는 지급액 이 부분이고 차변에다가 요 해당되는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만 적으시면 되겠고요. 다 적었고요. 이제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을 비교하시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140만원 답은 1번입니다. 자, 66회 때 이 문제가 나왔었고요. 지금 9번 문제는 83회 때 나온 문제인데 보시다시피 문제가 똑같습니다. 요거 하나 다르네. 기말 요거 하나.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 지금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파악해 보시라는 의미로 같은 유형을 이렇게 넣은 거고 회차도 한번 보시면 66회 때 나왔던 게 이제 83회 때 거의 동일하게 나오죠. 이런 식입니다. 도선에게 문제 풀다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발견되실 거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분석하자는 겁니다. 자, 9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답안이랑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입니다. 유동부채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을 모두 합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유동부채에 대한 것들을 찾아서 합해 봅시다. 장기 아니고 단기 차입금 맞고 미지급 요거 기억나세요? 급수할 때 밑자들은 반대로 움직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변에 갔었었고 맞습니다. 예수금도 맞고요. 퇴축 나왔죠? 아니죠. 선수수익 맞고요. 유동성 장기부채 성을 보시면 네 맞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동그라미 치신 거를 10번에 동그라미 치신 것들을 다 한번 더해 보시면 46,000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전산회계 1급 수준의 분계 문제입니다. 이제 전산세무 2급에서는 좀 더 어려운 부분, 사채라든지 뭐 충당부채 뭐 이런 요건이라든지가 나오는데 네, 요거는 또 나중에 세무 2급 진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자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부채가 지금 상당히 양이 적죠. 요렇습니다. 자산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부채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자본에서도 한 문제, 많아도 두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자산 관련된 처리 방법들 공부를 좀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게 네,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자본은 먼저 우리가 자본을 구성하는 5가지 여기 있었죠. 네, 요거 1차적으로 기억을 다 해야 된다 했습니다. 카테고리들. 이게 이제 전산회계 2급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1차적으로 다 기억하고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전산회계 2급이라면, 밑에 보면 이제 표가 있죠. 각각의 5가지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그것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지 전산회계 1급 수준의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본금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은 보시다시피 이름 자체가 자본금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시는 데는 혼동이 없겠지만 요 키워드도 체크해주세요. 액면가액을 곱해야 하는 게 주식수다. 이렇게 우선은 해당되는 거 위주로 해서 가겠습니다. 지금 이해하는 시간 아니에요. 암기하는 시간이니까 우선 암기 방법부터 좀 알려드리고, 뒤에 가면서 제가 필요하다 싶으면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네,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잉여라는 말이 들어가는 요 카테고리가 2개가 있습니다. 자본잉여가 있고 이익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차이점은 앞에 들어가는 글자가 하나는 자본, 하나는 이익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둘 사이에 큰 차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자본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잉여금입니다. 잉여가 뭡니까? 남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는 돈이란 뜻입니다. 자, 이익은 어디서 나왔냐면 손익계산서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쭉 밑에 당기순이익이 있었고요. 그 당기순이익은 자본에 넣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디테일하게는 이익잉여금에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익거래에서 남은 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을 좀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시 자본잉여금으로 가볼게요. 그럼 자본거래를 하다가 돈이 남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를 보기 전에, 자, 키워드부터 갈게요. 여기 보면 초과, 이익, 차익,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라는 기타 자본잉여금, 얘는 이름 자체에 자본잉여금이 들어가니까 따로 포인트 가질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주식, 자기주식, 감자, 이 3가지가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자본거래입니다. 키워드를 보시면 주식이라는 말은 자본과 관련이 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감자라는 말은 감소시킨다, 자본을. 이것도 진짜 자본거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과 밑에 자본조정 있죠? 서로 반대거든요. 서로 이제 반대다라는 거 우선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를 하다 보니 남는 돈이라면, 자본조정은요, 자본거래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정과목 이름도 보시면 키워드 갑니다. 할인, 그 다음에 손실, 차손. 요 3개는 아까 위에서 보셨던 거와 같은 방식으로 기억하실 수 있겠죠. 마이너스의 개념은 조정이라더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자기주식이라는 얘 있죠. 얘는 이름 자체를 그냥 요건 좀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내 주식을 내가 샀다라는 의미인데요. 내 주식을 내가 샀다. 남의 주식을 내가 사오면요, 투자자산으로 혹은 단기매매증권과 같은 유동자산, 자산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내 주식을 내가 산 거는 내 살을 내가 뜯어가지고 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 어떻게 보면 내 몸이라고, 순수한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뜯어서 내가 들고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자기 주식은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얘네들이 어디에 속하는가만 잘 우리가 문제에서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 위주로 우선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부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일단 키워드 평가, 환산, 평가. 우선 요 평가의 개념이라는 걸 아시겠죠?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도 있고, 그 다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있었죠. 요 계정은 평가가 들어가니까 얘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일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는 우리 유가증권 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그 매트릭스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나왔던 건데, 얘는 뭐냐, 영업의 비용, 그다음에 얘는 영업의 수익. 그러니까 이건 자본이 아니라 얘네들은 전부 다 단기 손익의 항목에 속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슷한 이름이니까 우리가 나온 김에 한번 연관지어서 보자는 겁니다. 됐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본 아닙니다. 얘네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아니라고요. 자, 그리고 이익잉여금에 보시면은 이제 키워드 준비, 적립. 요거는 뭐 그냥 이익잉여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준비하거나 적립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뭐냐? 보세요.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만들어졌어요. 계산이 됐죠. 이거를 우리는 이익잉여금이라는 카테고리에 다 잡아넣는데, 그 이익잉여금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이제 앞으로를, 미래를 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 적립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배당금은요, 여기에서 나중에 뺏어줍니다. 미처분 전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위에 준비할 거, 적립할 거 다 끝나고 나면 남는 돈으로 주주들한테는 배당을 해준다는 거죠. 그 부분도 아셔야 되죠. 무슨 말이냐, 회사가 남는 돈도 없는데 주주들한테 배당 잔치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준비할 거, 적립할 거 다 하고 돈 남으면 이제 그걸로 배당까지 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본금 요 밑에 있는 거는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제 같이 볼게요. 이건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밑에 문제 풀다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올라와서 요 부분은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자본은 뭐 문제가 전산회계 1급 문제는 좀 깁니다. 2급 수준처럼 뭐 너무 짧지도 않고 하니까 한번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1번 자본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고 있고요. 자, 자본금은 우선주 자본금과 보통주 자본금으로 구분하며, 맞죠? 여기까지는 다 맞고요. 발행 주식수의 주당 발행가액, 여기서 틀렸습니다. 요거 액면가액이라고 했었습니다. 답은 1번. 지금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이시죠? 자,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 다음에 주식의 발행은 할증 발행, 액면 발행, 할인 발행이 있으며 어떠한 발행을 해도 자본금은 동일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본금의 우리 계산식이 뭐냐면 주식수에다가 곱하기 액면가액, 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액은 항상 뭐 예를 들어 5,000원, 500원 이렇게 동일해요. 근데 주식을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은 그 종이에 적혀있는 액면가액대로 팔진 않잖아요. 그 주식이 미래 가능성이 아주 좋은 주식이면 주가가 확 올라가면서 이제 발행가액이 뭐 더 커질 수도 있겠고, 액면보다 네, 여러분 할증 발행은 액면보다 발행가액이 더 크면 할증이라고 말을 쓰겠죠. 더 비싸게 발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액면 발행은 적혀있는 대로 발행했다는 뜻이고, 할인 발행은 그보다 좀 싸게 발행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네, 자본금은 어떤 발행을 하든 동일하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네 번째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 두 계획으로 구분한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본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좀 어려운 말이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뭐,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뒤에 4번부터는 좀 짧은 문제들이 보이시는데,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최대한 다 정리 들고 가시고, 3번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최대한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자, 3번입니다.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자,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본이 있었고, 자본이 총 5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맨 위에는 자본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익잉여금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 자, 기본적으로 보세요. 주를 발행한다라는 말은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뜻이죠. 주식을 발행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회사의 자본 쪽이 일단 늘어납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두 번째로는 자산이 증가하죠. 왜냐하면 돈을 받고 주식을 팔 거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익잉여금에서 요거 이익잉여금 뭐라고 했습니까? 남은 돈들 모아두는 곳이랬죠. 여기에 있던 걸 일부 떼서 주식을 발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금에 넣는 거거든요. 주식을 발행한 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무상주를 발행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을 받은 게 없으니까요. 무상이 받는 말은 유상인데요. 유상이 돈을 받고 하는 거고, 무상은 그냥 이 안에 있던 이익잉여금에 있던 거를 자본금으로 좀 올려가지고, 네, 요거 주식을 발행하는 건데, 더 자세한 거는 따로 뭐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앞에, 네, 뭐 주식 수만 일단 늘어난다 정도의 개념이긴 한데, 네, 요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 보기만 한번 읽어주세요. 보기 보시면, 그래서 액면금액을 발행금액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일단 봐주시면 되겠고. 자, 2번 부분 보시면 자기주식이란 말 보이실 거고, 자본조정, 요거 키워드 연결되는 거 아시겠죠? 요거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보기는, 이 보기를 잘 읽어보시면 돼요. 자기주식을 장부에 적혀있는 것보다 크게 처분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자기주식을 처분하다가 더 크게 팔았다며, 그러니까 이익으로 하는 거 맞겠죠. 그리고 아까 자기주식 처분이익 계정은 자본잉여금에 소속되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하나 끼워 맞춰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자, 네 번째, 기업이 소각을 목적, 소각이라는 단어가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일단은요, 소각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감자라는 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감자는 소각, 태우다, 구워 먹는다, 뭐 이렇게 대도안하게 기억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소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감자, 이게 뭐냐, 자본을 감소시키는 그건데, 소각은요 그거예요. 내가 발행한 주식 있잖아요. 그걸 내가 다시 취득을 한 다음에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각이라는 표현을 쓰고 감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보기를 또 읽어보시면, 내가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액면가액보다 작다면, 좀 더 했다면 감자차익으로 하여, 감자차익을 이제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득을 봤다라는 뜻인데요. 요까지랑 요거랑 보세요. 지금 요 두 개가 매칭이 되냐는 거죠. 자본조정이 아니었고 자본잉여금이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니까 종이에 적힌 것보다 내가 좀 더 싸게 사왔고 그걸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감자차익이다, 인식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더라도 요 뒤에는 감자차익과 자본조정 자체가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구나 라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3번 문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되시면 요거는 패스 하셔도 되겠습니다. 요 문제 나오면 틀리면 되죠. 차라리 지금 5번부터 4번부터 문제 개수 보세요.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요런 것들을 잡고 가시는 게 좀 더 낫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본 항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되어 있고요. 자기주식, 그 다음에 할인, 처분 손실, 환산, 이런 식으로 그냥 키워드만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각각의 키워드를 보시면서 잡아가자는 겁니다. 자, 8번 손익계산서 작성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무엇이냐.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려면 수익이나 비용 계정이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보기에서 수익과 비용 계정을 찾으시면 되는데 지금 바로 4번이 답이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자본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거 얘잖아요. 요건 처분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익도 여러분 유가증권 매트릭스 그렸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 다는 안 그려드릴 건데요.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매트릭스 그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평가, 손실이나 비용, 이익, 그 다음에 여기 처분, 손실이나 이익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단기 손익이라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얘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면서 자본 항목이다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는 뭡니까? 요 단기 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손익 항목이면서 수익과 비용 항목이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시면 앞부분을 다시 복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패스 하시고 빨리 진도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반복. 여러분 시험 전까지 이 교재 3번은 보셔야 됩니다. 최소한 처음부터 끝까지를 정독해라는 건 아니고 모르는 것들 위주로 해서 3번을 이렇게 반복하셔서 단어 외우듯이 외우셔야 돼요. 그렇게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번, 2번, 3번 보기는 전부 다 보시겠지만 요건 자본, 잉여금, 얘도 자본, 잉여금, 평가에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얘네들의 뭐냐, 정체가 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자본잉여금이 아닌 것은 주발초, 감전 차익, 그 다음에 처분 이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은 또 달라요, 이야기가. 답은 3번입니다. 요거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얘는 요 위에 매트릭스 중에서 요 부분 보이시죠? 여기 있던 거잖아요. 얘도 단기 손익 항목이라고 했었던 거. 자, 그래서 이 매트릭스 이거 표 중요합니다. 유가증권에서 우리 한번 그렸었던 건데, 그렇죠? 요거 지금 자본에서조차 연결이 되는 것처럼 아주 연관이 높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주식을 할증 발행하는 경우, 할증 발행, 이제 주식의 발행 금액이 초과하는 부분은 뭐냐? 지금 사실 키워드가 다 나왔어요. 주식, 발행, 초과, 주발초예요.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 요건 뭐였는데요? 자본잉여금이었잖아요. 됐나요? 그럼 가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3번 날리고. 자, 그 다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익. 여러분 자기주식 처분이익 기억나시나요? 요거 정체 뭐였어요? 얘도 자본잉여금. 그러면 나가 들어가는 거. 얘 나가 없죠? 얘도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달을 볼게요. 달을 보시면 주식 발행이
액면금액에 미달하면 주식을 발행할 때요. 액면금액보다 더 싸게 발행했대요. 미달. 이 말은 할인이거든요. 요거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계정이죠. 얘 정체 뭐였어요? 얘는 자본 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날리면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는 뭐냐면 적립이란 말 보이시죠? 이익여금 이런 식으로 정리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어떤 요령으로 하시는지를 좀 봐주세요. 자,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본 조정이 아닌 것은 되어 있고요. 초과 답은 3번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해설을 해드릴 건 없어요. 자, 16번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라고 하고 있고, 자, 자본거래에서 일단 발생한대요. 그리고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 아직까지 아리송하죠. 근데 감자, 차, 손, 자기주식, 처분손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본 조정이란 뜻이죠. 이해되시나요? 문제에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걸 잘해라고. 자, 그럼 보기에서 자본 조정인 거는 요 할인이잖아. 그치? 적립과 준비는 뭐였어? 이익잉여금이었고, 주발초, 요건 뭐야? 자본 잉여금이잖아. 어떤 식으로 가는지 아시겠죠? 문제 풀고 지금 해설 들으세요. 자, 이익잉여금이 아닌 것은 뭐냐? 자, 키워드 준비, 적립, 이익잉여금. 답은 3번. 초과는 자본잉여금이다. 문제 엄청 쉽죠? 이 요령만 아시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 지금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개수가 많잖아.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거 버리지는 마세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보다는 지금 이런 식의 문제들 위주로만 정리하고 가세요. 시간 없으시면. 시간 되시면은 다 한번 보시고. 자, 계정의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돼 있고요. 처분 손실, 자기주식 처분 손실, 영업외병 바로 틀렸죠. 이건 자본 조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나온 것들 다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3번과 4번은 여러분이 한 번씩 아까 앞에서 봤던 거니까 눈으로 보시고, 이제 2번 보기에서 배당건설이자도 자본조정이라 하네. 요거는 그냥 지금 한번 체크만 해주세요. 체크해 주시고, 워낙 얘가 이제 오답이 확실했기 때문에 요거 찍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정리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한번 지금 요 문제에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합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대한 이야기네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항목은, 자, 회계에서 중요한 거는요, 항상 별도로 구분합니다. 됐죠? 그럼 중요하지 않은 거는 통합하거나 안 보이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를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별도 항목으로, 이 카테고리인데, 네, 요것도 별도 항목으로 카테고리로 잡아준다. 맞고요. 자, 답은 3번이죠. 자본잉여금은 적립? 아니죠. 적립이 되려면 이익잉여금이 되어야 하죠. 됐죠? 자본금은 자본금 키워드 잘 나왔고, 19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계에 관련된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분계는 앞에 이론 부분에서 이제 배당 부분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펼쳐 주시고요. 자, 배당은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현금 배당은 우리 회사가 주주에게 돈으로 주는 걸 말하고, 주식 배당은 우리 회사가 주식으로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이제 현금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 결의 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을 지급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두 개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분계를 보시면, 자, 배당이 결의되는 시점은 이제 우리 배당을 주겠습니다 하고 결의가 된 거죠. 선언이 된 거죠.
자, 그럼 차변을 보십시오.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에 있던 거를 좀 빼가지고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의 감소 차변에 적으시고, 대변은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적습니다. 이게 왜냐면 아직 배당금을 줄 날짜는 안 왔으니까 나중에 이 날짜에 줄게요 라고 부채로 잡겠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배당 지급 시점이 되면은 이제 차변에 그 계정을 적어서 없애버리고, 대변에는 현금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는 분개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거고요. 자, 주식 배당은 이제 차이가 뭐냐 하면요, 요 부분이 일단 차이가 나죠. 자, 보세요. 자본에서 빼가지고 없애는 건 똑같아요. 근데 요 부분 보시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것처럼 이게, 이것도 개념을 설명하자면 긴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요 이익잉여금 안에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자본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본조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식 배당은 요 이익잉여금에 있던 돈을 요 자본조정으로 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잡으시고요. 그리고 또 배당을 지급한다. 그럼 주식을 이제 실제로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 여기 또 자본금이 있었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에 분계는 또 그런 식으로 올리는 분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주식 배당의 특징은 자본의 변화가 없어요. 특징이에요, 특징. 현금 배당은 자본이 감소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배당은 결국 다 해보면 총 자본의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은 현금 배당에 좀 포커스 맞추세요. 주식 배당 보고 헷갈린다,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금 배당에 오히려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요 분계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배당이 결의된 시점이잖아요. 그때 아까 전에 뭐였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적었잖아요. 아까 이게 뭐였어요? 자본이 감소였고, 얘는 부채가 증가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거가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분계를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결의 이후에 이제 실제로 현금이 주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아까 20번과 21번은 거의 연결되는 거죠. 우선은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왔을 거야 부터 여러분 일단 인지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자산의 감소부터 찾으시고, 그럼 부채의 감소냐 자본의 감소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아까 미지급 배당금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부채였고, 부채가 차변에 있다는 말은 부채의 감소란 뜻이죠. 답은 2번입니다. 문제는, 이 문제들은 분계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22번. 자본 총액에 변동이 없는 것은 뭐냐?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이거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증자 하면 요거는 이제 자본이 기본적으로 늘어난다 했습니다. 무상증자는요, 돈 안 받고 하는 거. 요것도 적어 놓으세요. 요거는 이제 자본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이 변동이 없다. 요거였고, 자,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다. 요거 아까 분계 나왔었던 건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차변에 나왔었던 분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뭐였습니까? 자본의 감소였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만으로는 여기 미지급 배당금 나왔었고, 얘는 뭔데? 얘는 부채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분계만 딱 봤을 때는 이거 자본의 변동이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주식을 소각하다, 유상으로 소각하다, 돈 주고 사서 찢어 버리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본의 감소입니다, 그냥. 자, 결의했던 현금 배당을 지급하다. 요 분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지만 볼 수 있죠. 미지급 배당.
이게 뭐였어요? 미지급 배당인데 이건 부채 감소였죠. 그 다음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 이건 뭐였어요? 자산의 감소죠. 자 보십시오. 차변이나 대변에 자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자본 총액의 변동은 없다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제 세 문제가 남았는데요. 이게 시간이 조금, 한 시간이 제가 이내로 찍으려 하는데 조금 오버 되지만 좀 힘내세요. 요거까지 마무리 짓고 우리가 그 다음 진도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끔 강의를 찍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꼭 버티시고 여러분 오른쪽 위에 보세요. 제가 뭐라 적어놨는지.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끝까지 해봐야 돼. 제 유튜브 강의는 다른 유튜브나 인강보다 강의 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제대로 지금 다 소화해내지 못하시면 딴 건 더 많은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죠? 그냥 요걸로만 정리가 끝나니까 잘 정리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23번부터 해서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2014년 중에 보통주 1만주 액면가액은 1,000원, 한 주당 500원에 발행을 하였다 돼 있죠. 자, 여러분 요거는요 제가 발행 당시에 분계를 좀 적어 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좀 독특해요. 지금 시점이 근데 갑자기 또 작년이 나와요. 2014년에 내가 뭔가를 발행했다고 돼 있으면서 2013년, 그러니까 그 전기에 기말 재무상태표의 자본 상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2013년도의 자본 상황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2014년에 재무상태표의 자본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자, 그러면은 요거 그림으로 제가 좀 나타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올려가지고 네, 좀 잘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기에 있는 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T 계정을 그리고요. 요건 2013년입니다. 13년 이렇게 하고 2013년 말에는 자본금이 9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발초죠.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BS는 어떻게 변할까? 그걸 이제 보자는 건데요. 자, 그걸 보기 전에 자, 요 분계를 할게요. 이제 어떤 분계를 하냐면 첫 번째 줄에 보면 2014년 중에 이렇게 보통 주를 발행하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분계를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분 우선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분계를 왼쪽 위에다가 적을게요. 기존에 알던 대로 적으면 보세요. 자, 여기다가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만주에다가요 1,000원을 곱하세요. 그럼 1,000만원이죠. 액면가액 보이시죠?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은 자본금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던 그 분계 방식대로 적으시면 일단 자본금이라고 적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1,000만원이라고 네,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보세요. 한 주당 얼마에 발행했냐면 500원에 판 거예요. 그럼 나한테 들어온 돈은요, 현금 하시고요. 500원 곱하기 1만주 하시면 500만원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주식 발행 분계거든요. 자, 그런데 차변이 지금 금액이 비죠.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을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자,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는요, 이 차변에 이제 어떤 계정을 적으시면 되냐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을 보통은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나는 보세요. 자본금 요거 10,000원이 액면가였잖아. 그러니까 한 주당 1,000원짜리를 난 500원에 싸게 팔았지. 그러니까 차변에는 그만큼 할인 발행했다라는 의미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적으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만약에 이 1,000만원짜리를요, 현금 1,500원 받고 1,500만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요 대변이 비겠죠.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을 쓰면 돼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지? 보세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바로 등장시킬 건데 여러분,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걸 아시겠죠? 자본은요, 그런 게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애들끼리 만나기를 싫어해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쪽 소속이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얘는 자본 조정 소속이에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서로가 있으면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분께서 원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와야 되는데, 자, 2013년도 말의 상태를 보세요. 이미 주발초가 이렇게 버티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말해요. 야, 나 저거 없어지기 전까지 난 못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위에 분계처럼 할 수가 없고요. 자본금 1000만원. 요건 똑같이 적으시면 되는데요. 현금 받은 것도 적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님 나오실 때 됐습니다. 나오세요. 라고 하니까 뭐라 하냐면, 야, 주발초 봐라. 저기 남아있잖아. 전마 있으면 안 나간다니까. 하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발초님이 나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빈칸에다가. 얼마 모자라요? 500만원. 요까지 됐나요? 결론 짓겠습니다. 자, 2013년 말에는 주발초가 1000만원 있었죠? 근데 지금 분계해서 500만원 빠졌죠? 자, 그러면은 이제 2014년도 자본금이랑 다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요. 먼저 자본금 적으시고요. 자, 자본금은 원래 9천이 있었는데요. 분계해서 1000만원 추가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자본금은 1억이 됩니다. 그리고 주발초, 아까 전에 좀 사라졌죠? 얼마만큼? 500만큼.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본의 상황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고요. 자, 자본의 상황은 하나씩 올바른 걸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 9,500은 아니죠. 1억 원이죠. 그 다음 2번 주발초. 요 보시다시피 500만원. 답은 2번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총 자본은 1억이 아니라 1억 500만원이라고 적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 순서대로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4번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좀 지우고 24번을 또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러분 최대한 참고 한번 들어보세요. 24번입니다. 자, 전기 말 자본금은 작년 말 자본금은 6천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주식수는 12,000주, 액면가액이 5,000원이었다. 자, 올해 기준에 이제 유상증자 추가로 주식을 발행을 하였으며 그 외에 자료는 없다. 기말 자본금은 얼마인가 돼 있죠. 우선 요건 T 계정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전기말 자본금 6천에서 시작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유상증자한 부분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당 4,000원에 2,000주를 유상증자하였으며 돼 있죠.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기말에 자본금을 물어보죠. 자본금은 어떻게 하냐면 요 2,000주 곱하기 위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50에서 1,000만원을 더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문제풀이 방식입니다.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만 푸셔도 답은 바로 2번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끝내진 않을 거고요. 분계를 하나 좀 적어 볼게요. 어떤 분계냐면 유상증자 할 때 그러면 어떤 분계가 나오는지를 봅시다. 자, 유상증자를 하면요. 자본금 늘어납니다.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수만큼 늘어나죠. 자, 근데 보시면은 4,000원에 팔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난 돈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4,000원에 팔았기 때문에 800만원 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럼 차변의 금액비죠. 요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서 200만원을 뭐 이렇게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자본금은 보시다시피 1,000만원 늘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요. 총 자본 입장에서는 여기서 1,000만원이 플러스 되었지만 총 자본 입장에서 여기서 또 마이너스 됐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자본 입장으로 만약에 보라 하면 800만원만 증가시켜야 됩니다. 요거까지 한번 헷갈리시니까 이제 요까지만 일단 들으세요. 답은 2번이었고요. 자, 마지막 26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자본 총계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문제는 좀 특이점이 뭐냐면 계정 과목들 보기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요. 자본 계정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자산 부채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고작해 이익준비금이 있긴 한데 이 문제의 컨셉은 뭐냐면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라는 거 알고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익준비금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자산이면 더하시고 부채면 빼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좀 헷갈리죠. 얘는 이제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자, 그래서 자산 더하고 부채는 뺄 겁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니까 마이너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단기대여금 플러스 자산이죠. 선수금 부채 얘도 자산의 차감적 자산이니까 플러스 미지급금 부채 마이너스 퇴충 마이너스 임대보증금 마이너스 이렇게 합니다. 쉽죠? 그래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제대로 다 해주시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처음으로 이렇게 1시간 오버 해갖고 강의를 했어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부채와 자본을 다 정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익과 비용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